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은 캄프누에서 펼쳐진 챔피언스 리그 4강 바르셀로나 리버풀 경기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은 아주 재밌는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5대0 대승을 거뒀던 허더스필드전 라인업과 비교해 4명이나 바뀐 라인업인데요. 호베르트 피르미누와 알렉산더 아놀드 등을 빼고 제임스 밀너와 나비 케이타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대승을 거뒀던 허더스필드전에서 피르미누가 사타구니 근육 부상을 당함에 따라 피르미누는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올 시즌 피르미누가 리버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큰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면서도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양쪽 윙포워드인 마네, 살라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자원이 빠진 상황에서 클럽은 바이날둠을 선택했습니다. 클럽이 최전방 카드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바이날둠의 최전방 카드. 바이날둠의 역할은 가짜 9번의 역할이었습니다. 변칙적인 바이날둠의 선발 이외에도 아놀드 대신 출전하는 고메즈에게도 눈길이 갑니다. 고메즈는 거의 5달 만에 첫 선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고메즈는 지난해 다리 부상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 소화한 시간이 단 30분에 그칠 정도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메즈를 출전시킨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팀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방 빌드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알바와 로베르토가 전진한 위치에 있고 랭글렛과 피케가 페널티 박스 사이드까지 빠져주며 부스케츠와 라키티치가 중원의 공간을 메워줍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치함으로써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르셀로나의 이러한 후방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 리버풀은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클럽의 전방 압박, 즉 게겐프레싱의 가장 큰 특징은 삼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이날둠, 마네, 살라가 삼각 진영을 유지하며 바르셀로나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밀너까지 순간적으로 압박에 가담하면 살라, 바이날둠, 밀너로 구성된 또 다른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라키티치가 알바에게 패스하지 않고 부스케츠에게 패스했다면 바이날둠, 마네, 케이타로 또 다른 삼각 진영을 만들어 압박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방에서의 연쇄적인 압박을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자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전방 압박과 더불어 리버풀의 수비 전술의 핵심은 메시를 어떻게 막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빌드업할 때 부스케츠가 내려가고 로베르토와 알바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는 중앙으로 위치를 옮겨 3-4-1-2 진영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메시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 것이죠. 리버풀은 이러한 메시의 플레이메이킹을 차단하기 위해 메시 대응 전술을 가져옵니다. 바로 메시의 공격 반경을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리버풀의 수비 진영은 4-3-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수 폭이 상당히 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를 차단하기 위해 상당히 중앙으로 응축된 중앙 밀집적 형태를 띈 것이죠. 이렇게 중원의 공간을 좁게 유지함으로써 메시에게 공을 투입하면 케이타와 파비뉴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메시가 공격할 수 있는 반경을 최소화시킵니다. 진영의 폭이 좁은 것뿐만 아니라 최후방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심지어 1선까지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바르셀로나 같은 점유율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움츠렸다가 한 방에 역습을 나가는 전술을 쓰는 팀이 많은데요. 리버풀은 보통의 경우와는 반대로 수비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최대한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이 역시 메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를 막기 위한 전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메시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으로 밀집하지만 이 때문에 측면 공간은 벌어지고 알바와 로베르토의 오버래핑 먹잇감이 됩니다. 중앙을 막음으로써 메시의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측면에서 공간을 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버풀의 폭이 좁은 수비 진영을 이용해 측면의 빈 공간을 노리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곧바로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죠. 또한 바르셀로나의 선취점 장면을 살펴보면 리버풀이 메시를 막기 위해 메시 주위로 3명의 선수가 에어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침투하는 수아레즈에게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첫 실점은 반데이크의 잘못된 위치가 빌미가 됐습니다. 반데이크는 리버풀 수비 전술의 핵심이었던 높은 수비 라인과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걸지 못했습니다. 알바의 크로스만 주시하느라 수아레즈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이 위치에 있었다면 수아레즈가 쉽게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점 장면뿐 아니라 바르셀로나는 측면 높게 파고든 알바에게 긴 패스로 한 번의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리버풀이 수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 리버풀 공격 전술의 핵심은 바이날둠과 마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럽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바이날둠의 최전방 카드를 꺼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진영은 2-5-3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선수의 간격과 폭을 최대한 넓혀 공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고메즈와 로버트스는 높은 지점까지 오버래핑하고 반데이크와 마티비 최후방, 케이타, 파비뉴, 밀너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바이날둠의 역할은 가짜 공격수였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센터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가
수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킥력이 좋은 반다이크가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도 반다이크의 시선은 계속 측면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면 상대 센터백 둘, 상대 중원 둘, 총 4명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중앙으로 투입했을 경우 순간적으로 둘러싸이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측면으로 공을 투입하게 되면 1대1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바와 살라의 1대1 상황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랭글렛과 피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가짜 공격수 베이날둠의 공간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살라는 공을 소유한 채 중앙으로 잘라 들어갑니다.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느리기 때문에 로베르토가 베이날둠을 견제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처럼 윙포워드 마네에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후방에서 살라와 마네에게 직접적인 대각선 긴 패스를 끊임없이 시도했는데요. 리버풀이 측면에서 공을 전개하고 오버래핑에 가담한 로버트슨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길게 공을 뿌립니다. 유인 역할인 베이날둠은 원터치로 침투하고 있는 마네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날둠을 마크하고 있는 수비수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피케의 시선이 베이날둠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빠르고 길게 공격을 진행한다면 오버래핑을 나간 로베르토로 대신해 피케가 마네를 맡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피케와 마네의 1대1 대치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죠. 기동력이 느린 피케의 단점을 공략하려는 클롭의 주요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공격은 유효했고 피케는 PK에 가까운 상황을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시작 대역만 봐도 리버풀은 중앙 밀집형, 거기에 굉장히 높은 수비 라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전술 철학이 시작 부분에서도 보이는 것이죠. 리버풀은 후반전에 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고, 이처럼 너무도 촘촘한 수비 간격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패스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마네의 뒷 공간 침투. 발베르데 감독은 결국 60분에 쿠티뉴를 빼고 넬송 세메도를 투입합니다. 리버풀이 계속 주력이 빠른 마네를 이용해 주력이 느린 피케와 1대1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자 빠른 주력에 세메도를 투입합니다. 이는 마네를 막기 위한 교체이기도 하지만 좁은 대형의 리버풀을 측면에서 더 괴롭히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메시가 내려와서 공을 소유하고 공격을 조율할 때 세메도는 오른쪽 빈 공간을 빠르게 오버래핑합니다. 세메두의 투입은 바르셀로나 공격 양상을 바꿨습니다. 세메두가 오른쪽 풀백에 위치했고 매우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맡던 부스케츠는 미드필더로 올라갔습니다. 메시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수아레즈, 메시, 쿠티뉴만 막으면 됐었던 리버풀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원으로 올라온 부스케츠의 조율 능력 덕에 메시는 자유로워졌고, 이는 수아레즈가 마팁과 반다이크의 뒷공간을 파고드는데 도움이 됐죠. 메시가 더 낮은 위치로 내려오게 되면서 로베르토와 수아레즈, 알바, 거기에 비달까지 모두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시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겼고 측면 공략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측면 뒷공간 공략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 라인도 다소 낮췄습니다. 세메두의 교체는 경기의 점수 차이를 확 벌려놓은 요인입니다. 발베르데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메두의 교체가 경기의 양상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의 사이드 어택은 너무 강력했고 마네를 막는 건 힘들었다고 했죠. 클롭 역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전반전 선제골을 먹힌 건 큰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고 문제점이 부각됐고 경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더 잘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롭이 메시를 막기 위해 메시 대형 전술을 가지고 나왔고 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측면으로 넘어가는 긴 패스로 느린 주력의 바르셀로나 후방을 공략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측면 공간을 내주는 양날의 검 같은 전술이었지만 꽤 잘 먹혔습니다. 양날의 검을 꺼내든 클롭에게 세메두의 투입은 검의 방향을 리버풀에게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이 홈인 안필드에서는 메시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